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최종장 검은 수염에 그 다음 세 번째 능력의 단서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엘바프 아우루스 성에 있는 이 발톱 자국, 그리고 샹크스의 눈에 있는 발톱 자국, 이건 오다 작가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 단서는 티치가 샹크스의 눈에 입힌 상처와 티치와 엘바프의 관계성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일단 우리는 벽에 난 이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엘바프의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인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과연 티치가 엘바프 사건에 관여했고 이 자국이 개인적일까요? 이 마크와 티치가 샹크스에게 입힌 상처의 유사성을 생각해보면 오다가 아무 의미 없이 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엘바프와 샹크스 눈이 상처를 낸 장본인이 티치가 맞다면 이는 티치가 어둠어둠 열매나 흔들흔들 열매를 얻기 전에 이미 동물계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오다 작가는 이런 힌트나 증거를 그냥 지나치게 두지 않는 스타일이니까요. 실제로 이 마크는 샹크스의 눈과 이번 아우루스 성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엘바프의 발톱 자국이 티치의 소행이라면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14년 전 스코퍼 가반이 샹크스를 엘바프에서 만났을 때 샹크스의 눈에는 이미 티치에게 당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당시 샹크스는 25세였죠. 하지만 1년 더 거슬러 올라가 15년 전 샹크스가 마리조아에 있었을 때 그의 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15년 전 샹크스가 24세일 때 티치에게 이 상처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처가 피셔 타이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분석에서 다뤘듯 피셔 타이거가 샹크스의 눈을 때렸을 때 피가 나는 연출이 있었지만 그건 샹크스가 티치에게 당해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피셔 타이거 사건 당시 피셔 타이거는 처음에 맨손이었지만 샹크스를 때린 후 갑자기 주먹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이는 샹크스 눈이 붕대와 일치하며 피셔 타이거는 샹크스가 불과 몇 시간 혹은 며칠 전에 입은 상처를 다시 터뜨린 것뿐입니다. 샹크스가 왼쪽 눈에 3개의 발톱 자국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티치는 3개의 발톱을 가진 동물계 능력, 그것도 14년 전 엘바프 사건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과연 티치는 어둠어둠 열매 이전에 동물계 열매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엘바프 사건과는 무슨 관계이며 왜 아우루스 성에 흔적을 남겼을까요? 티치를 완벽하게 대변할 이 열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티치가 엘바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추측해봅시다. 답은 록스 디지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록스는 하랄드 왕과 갈레라 거인들 때문에 엘바프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엘바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가 있으며 이 열매가 갈레라 거인들을 깨우고 통제하는 열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록스는 하랄드만이 그들을 깨우고 부릴 수 있다고 말했죠. 하랄드가 죽었다고 알려진 지금 그 거인들의 이야기는 끝난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열쇠는 바로 그 전설의 열매입니다. 티치는 아버지 록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으며 이 열매가 거인들을 통제할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노렸을 겁니다. 참고로 엘바프의 전설의 열매와 티치가 가진 세 발톱의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엘바프의 전설의 열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리카 열매라는 설도 있고 로키의 현재 열매라는 설도 있죠. 로키의 열매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는데 로키가 태어나기 전 시절 어머니 에스트리드가 이 열매를 먹었지만 능력이 뱃속에 로키에게 전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키가 태어났을 때 저주받은 눈을 가지게 된 것이고 에스트리드는 로키를 보호하기 위해 예언을 두려워해 진짜 열매 대신 가짜 열매로 바꿔치기해서 은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어쨌든 14년 전 티치는 26세였습니다. 이제 티치가 15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분이 놀랄만한 논리적인 열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샹크스의 상처를 보면 명백히 세 갈래의 발톱 자국입니다. 따라서 샹크스의 상처는 티치가 가진 동물계 능력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치의 성격과 일치하고 흰수염과도 관련이 있는 가장 유력한 환수종 열매는 바로 키메라입니다. 키메라는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 뱀의 꼬리를 가진 괴물입니다. 사자. 티치는 때때로 사자처럼 용감합니다. 로우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바노거가 후퇴를 제안했을 때도 나는 검은 수염이다라며 싸움을 택했죠. 염소. 염소는 위험을 감지하면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린포드에서 티치가 보여준 두려움이나 아카인으로부터 도망친 모습이 이를 반영합니다. 또한 사냥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티치 일당은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뱀은 티치의 교활함, 대신 계획성, 그리고 긴 인내심을 상징합니다. 이 세 생물이 합쳐진 키메라는 티치의 성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게다가 키메라는 본질적으로 세 마리의 생물입니다. 이것은 티치가 어둠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 즉 악마의 열매를 2개 이상 먹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샹크스의 상처와 엘바프의 자국은 키메라의 사자 부분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와 티치의 대비도 흥미롭습니다. 샹크스는 종종 그리폰으로 묘사됩니다. 키메라와 비슷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키메라는 스핑크스와 형제 또는 남매지간입니다. 원피스에서 스핑크스는 바로 흰수염의 고향 이름입니다. 티치가 흰수염 해적단에 오래 있었던 것과 연결되죠. 티치가 엘바프에 직접 가지 않았더라도 키메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은 매우 유력합니다. 미호크와 대등하게 겨루던 샹크스의 눈에 닌자 같은 금속 발톱으로 상처를 낸다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강력한 동물계 능력이라면 가능합니다. 티치는 역사상 최초로 열매를 2개 먹고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록스는 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2개의 강력한 열매가 필요했지만 혼자 먹을 수 없어서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 주려 했으나 거절당했죠. 티치는 이를 보고 아무도 믿지 말고 내 몸이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신체 개조일 수도 있지만 키메라 열매 능력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둠어둠 열매가 악마의 능력뿐만 아니라 악마 자체를 흡수해서 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어둠 열매가 실체를 잡을 수 있듯이 악마의 영혼도 잡아두는 것이죠. 물론 티치가 엘바프에 있었다는 증거는 약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부재를 눈치챘을 테니까요. 하지만 록스의 계획을 티치가 이어받으려 한다면 엘바프의 전설의 열매는 반드시 노려야 할 대상입니다. 로키의 표지 연재나 외전이 나온다면 티치와의 연결고리가 더 명확해질 수도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히메라 열매설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샹크스의 눈 상처와 엘바프 성의 발톱 자국이 똑같다는 건 오다가 우리에게 던지는 일종의 게임이자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이 어둠어둠 열매를 손에 넣은 것 자체가 이미 오다 작가의 모든 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어둠 열매를 손에 넣었습니다. 분명 검은 수염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무의 도미리버시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검은 수염이 도미리버시의 해제법을 알고 있을 것 같다고 말해왔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원피스에 금지된 금단의 규칙을 깬 것이 아닐까요? 검은 수염 티치는 동료를 죽이면서까지 어둠어둠 열매를 빼앗았죠. 저는 이 부분이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최근 네타이론에 따르면 어둠어둠 열매가 이무의 도미리버시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어둠 열매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전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 말하면 검은 수염의 능력은 악마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악마화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어둠어둠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린 검은 수염에게 갓벨리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록스가 악마가 된 채로 끝나버렸으니까요. 게다가 그 아버지가 이무의 도미리버시에 의해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까지 죽이려 했다는 것은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와 트라우마로 인해 검은 수염은 흰수염 해적단에서 쫓겨나더라도 어둠의 악마의 열매를 갖고 싶었던 겁니다. 록스의 발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록스는 2개의 악마의 열매를 원했고 그가 원했던 악마의 열매 하나는 니카의 고무고무 열매가 유력하고 나머지 하나가 어둠의 열매 검은 수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800년 전의 조이보이와 데비 존스. 2사람의 의지를 이은 2명이 제대로 먹은 거죠. 오다는 이 2명을 처음 한 화면에 잡았을 때부터 이 2명이 훗날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켰죠. 그리고 과거 해왕류가 말했던 2명이 왕이라는 것도 이 2사람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무의 첫 등장씬 한가운데 리벗이라는 것이 흑과 백의 교체이므로 흑과 백이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거인족을 다루기 쉬운 종족이라고 말을 하죠. 거인족은 언제나 속아왔습니다.
도리와 브록이 오이모와 카시, 마더 카르멜에게도 이용당했죠. 누가 봐도 뻔한 함정에 빠집니다. 이렇게 쉽게 속는 녀석들인데 리카를 숭배 대상으로 삼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리카도 옛날에 속았고 왠지 어린애 같기도 하고요. 어린애 같다고 하니 루피 생일도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루피는 귀가 얇고 손쉽게 속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항상 원작에서 사건들이 많았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고 이용당하기 쉬운 캐릭터입니다. 항상 동료들이 다 같이 다시 루피와 싸우게 됩니다. 물론 같은 해적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이긴 하죠. 저는 거인 오즈가 떠오르는데요. 스릴러 바크에서 루피가 조종당했던 것도 거인 오즈 때문이었죠. 배신의 흙과 백에서 흙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흑백으로 물들이기 때문에 흰 수염과 검은 수염 같은 상징적인 상황들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사실은 나쁜 녀석이었다는 흑이라든가 흑과 백의 오델로가 포인트라는 것도 니카에 대해 언급되는 장면에서 왠지 평가가 갈렸습니다. 오다는 대놓고 오델로를 표방하여 이 만화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다가 말하는 두려운 존재라든가 화그의 신이라든가 이 세상을 구할 자라든가 이 모든 표현들은 항상 극과 극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떤 사이드가 착한 쪽이고 어떤 사이드가 나쁜 쪽인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무가 그렇게 경계하는 조이보이 역시 800년 전에도 도미리버시에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실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이보이는 마지막에 전 세계와 싸웠습니다. 왜 선한 진영의 조이보이가 세계와 싸웠을까요? 아군의 포지션인데도 말이죠. 당시 세계의 왕은 데비 존스였고 이무와 반대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 조이보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착한 녀석과 착한 녀석이 싸웠을까요? 과거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도미리버시를 알아버렸고 모든 것들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로저와 록스가 싸우는 것도 이상했잖아요. 800년 전에도 이무는 더러운 기술인 도미리버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조이보이는 마지막에 이무에게 도미리버시 기술에 걸려버린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꼬인 것이죠. 이무는 세계의 왕 데비 존스와 한때 번성했던 거대한 왕국의 왕 조이보이를 서로 싸우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거의 무너졌을 때 나타나서 전부 차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 행위는 지금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국왕군과 반란군을 교묘하게 싸우게 만들고 알라바스타의 크로커다일, 알라바스타의 왕녀 비비와 이무도 엮여 있고요. 800년 전 도미리버시 때문에 두 명의 왕 조이보이와 데비 존스는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좋았는데 엇갈려버렸죠. 마치 노랜드와 카르다라처럼 말이죠. 서로 오해한 채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조이보이도 노랜드도 과학자였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거대한 왕국은 이상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으니까요. 카르가라는 위로 날아갔고 데비 존스는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무의 도미리버시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조가 전부 반전되니까 공백 200년의 구조를 우리들이 좀처럼 간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미리버시를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보여줬으니까요. 이것들은 모두 이무의 트릭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에 숨겨진 주인공에게 검은 수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이런 흑백 반전의 전개를 염두에 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이보이는 800년 전에 패배했죠. 하지만 조이보이는 사실 패배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강자나 영웅들은 이무와 정정당당히 싸워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무의 더러운 책략에 당해서 싸워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저는 즈니샤 역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배신의 죄가 이무의 능력에 의해서 현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군을 현혹시켜 아군을 공격하게 한다. 또는 치명적인 실수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이무의 전투 방식이니까요. 증거들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과거 코즈키 오뎅은 카이도에게 정직하게 패배한 것이 아니죠. 드레스로자의 영웅 키로스도 쿠마도 세턴성에게 진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싸움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알라바스타도 진 게 아닙니다.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